제 목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나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작게, 아주 작게만 말해야 했으니까요. 평양에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영예로운 직업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정책을 가장 순수한 아이들에게 전하는 혁명의 조영자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질문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년 8개월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제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생에게 하나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질문이 어떻게 교사를 수용소로 보낼 수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생각이 범죄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승인되지 않은 생각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그 생각을 방관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저는 방관했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는 게 좋은 태도라고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2011년 10월 저는 갑자기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학부모들이나 동료 교사들에게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배치 변경이라는 한 줄의 통보만 있었습니다. 그 다른 곳이 제17호 관리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차에 실려 검문소를 지나 유리창 없는 트럭 뒤에 있을 때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1년 8개월 후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전 세계는 이미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제 딸은 저를 모른다고 했으며 제 학교는 저를 망신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저를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신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성분의 저등 계급으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저를 신고했는지, 왜 조직은 하나의 질문에 그토록 무섭게 반응했는지 당신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과 다른 도시의 교실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이 진실을 듣지 못하고 매일 수천 명의 교사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죄책감으로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밤마다 꿈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교실 책상 옆에 서 있던 보안원의 얼굴. 제 딸이 저를 보고 엄마 누구세요? 라고 물었던 그 눈빛. 수용소에서 함께 있던 여자들의 울음소리. 그것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의 증거. 이것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북한 교육의 실제 모습, 그리고 한 명의 교사가 어떻게 생각의 죄로 정치범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2000km를 걸어 탈출했는지. 당신이 알아야 할 숨겨진 진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1978년생입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확히 7년간 평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명예로운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교사는 미래의 혁명가를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는 저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상적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명예는 철저한 감시를 동반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학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종이 울리기 전에 모든 학생들은 교실 앞에 나와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초상화 앞에서 3분 동안 침묵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목례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을. 이 노래는 하루에 3번 부릅니다.
아침, 점심 후, 그리고 학교 전에요. 저도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년이 지나면서 그 노래가 나에게 짐이 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직업이었지만 실제로 제 주요 임무는 사상 검증이었습니다. 평양의 소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국어. 최고 지도자 관련 텍스트가 70% 이상. 수학. 계산 문제의 대부분이 당이 제공한 옥수수 생산량, 군인들을 위한 무기 생산 같은 것들. 사회. 우리 조국 영광스러운 지도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역사. 최고 지도자의 생애담과 항일 투쟁 이야기. 체육. 군사훈련과 같은 단체 행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목. 혁명 역사. 이 시간에 우리는 최고 지도자의 위대한 업적을 배웁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제국주의에 저항했는지, 어떻게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켰는지, 어떻게 기적의 건설을 이루었는지. 모두 거짓입니다. 하지만 7살, 8살의 아이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저는 매일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2007년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제 반은 1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날 수업은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크레용으로 그렸습니다. 큰 하트 모양을요. 그리고 그 안에 최고 지도자의 얼굴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최고 지도자를 사랑하는 진심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없었다면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려갔을 겁니다. 또는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는 당신들을 지키셨어요. 항상. 아이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앉은 리명훈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네, 리명훈 동무. 선생님, 만약 최고 지도자가 우리를 지키셨다면 왜 제 동생이 굶어 죽었어요?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준적인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배운 답변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신고될 것 같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계속 궁금해 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질문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수업이 끝났을 때 교감 선생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선생님 나가봅시다. 저를 본 선생님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오늘 리명훈 동무가 어떤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만 신이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좋은 태도를 정의하는 것이 당의 몫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왔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 김준호의 얼굴이 딱딱했어요. 오늘 뭔가 있었나요? 학교에서 연락이 있었어. 당신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이 부적절했습니까? 질문을 권장했다고. 국가의 지도 없이 자유로운 질문을.
그 순간부터 저는 집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 반의 아이들이 제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제게서 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교실 뒤쪽에 항상 낯선 남자가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는 제 수업 내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4년을 더 일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는 안전한 말만 하는 교사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하지 않았어요. 오직 교과서의 글자만 읽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저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제 딸 영미는 2008년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같은 거짓을 배우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평양에서의 교육은 국가 전체의 감시 체계 속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교사를 감시했고 교감 선생님과 보안원들은 저를 감시했으면 최고 조직은 우리 모두를 감시했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리명훈 동무의 질문 이후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제 반의 학생들은 이제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는 성실한 교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똑똑합니다. 특히 7살부터 10살 사이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짓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벌써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빛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겨울 어느 날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악행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아이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무섭고 사악한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 중 한 명인 박철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왜 평양의 어른들은 미국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제 아버지 친구가 밤에 라디오를 작게 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미국 음악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빨리 끄라고 하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짓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정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구 동무, 그건 위험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은 좋은 능력입니다.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관찰하세요. 또 그 말이 나왔어요. 또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신고하기 전에 제가 이미 체크되고 있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기 자신을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아이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저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위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 해는 북한의 정권 수립 65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어요. 국가적으로 매우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아이들을 이 행사에 교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행진에 참여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최고 지도자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방과 후에 연습했습니다. 행진하는 방법, 정렬하는 방법, 감정 표현하는 방법까지 모두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최혜진이었어요. 매우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왜 계속 이 노래를 불러야 해요? 저희 다른 노래는 배우면 안 돼요? 제 답변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을 겁니다. 혜진 동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커서 이 모든 게 끝나면 그때 이 질문의 답을 찾을 거예요. 제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은 조용히 하되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또 하나의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해 겨울 제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직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수업 내용.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리포트하고 있어. 당신이 뭘 말하는지 전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아무리 작은 균열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요. 제 교실은 밀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었어요. 2011년 봄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눈에 진실이 비추이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교과서의 글을 읽으면서 일부러 강조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우리를 먹여주신다.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저는 아이들을 곧장 봤어요. 그리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2번. 그것은 암호였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하지만 말하지는 마. 아이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렇게 소통했습니다. 말이 아닌 시선으로요. 표정으로요. 다른 한 번은 제가 수업을 마치고 교과서를 집어들었을 때 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책이 펼쳐졌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제 딸 영미는 5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봐봐. 제가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영미는 자신의 미안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옆에 2개의 모습을 그렸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인물이었어요. 이게 누군데? 엄마와 최고 지도자님. 왜 최고 지도자님이 더 커? 선생님이 말씀했어. 최고 지도자님은 엄마보다 크다고.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도 이미 세뇌되고 있었어요. 단 5살의 아이가 이미 계층 구조 속에 종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최종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으면 제 딸은 저와 같은 거짓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범죄였습니다. 2011년 6월 제 인생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방식은 매우 서서히였어요. 마치 온도를 모르고 끓는 물에 빠져드는 개구리처럼요. 첫 신호는 매우 사소했습니다. 제 반 학부모 중 한 명인 박영희라는 여자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보통 학부모들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를 신경 써주는 그런 어머니로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최근에 학교에서 뭐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뭔가 달라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냥 교수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더 키워주려고요. 창의력요?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알겠지만 이 시대에는 창의력보다 충성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감지된 것들은 취소될 수 없었으니까요. 7월 저는 학교의 특별 집회에 소집되었습니다. 학교의 전체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 앞에서 조직의 지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최근 사상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제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그것이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요. 당의 방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교사는 우리 혁명의 적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사람들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동정의 눈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눈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너무 길었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당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 내가 들었어. 무엇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어. 진지하지 않나 싶은데. 8월은 악몽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나가면 교감 선생님이 저를 더 이상 눈으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동료 교사들도 저와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신고당한 교사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제 교실에는 계속해서 보안원이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그냥 제 수업을 관찰했습니다. 노트북에 모든 것을 적으면서요. 9월 저는 학교 사무실로 불렸습니다. 거기에는 보안원이 있었고 교감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앉으세요. 낯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직 안전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학생 박철구에게 미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 말이 거짓이 될 것이었어요. 아니요, 제가 말한 것은 네 또는 아니요로 답하세요. 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제 눈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 눈은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처럼요. 당신은 혁명 교육의 기본을 위반했습니다. 교사는 당의 지도 없이 학생에게 독립적인 생각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상적 탈선입니다. 제가 악의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악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당이 판단합니다. 당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운명을 결정했어요. 그 후로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저는 여전히 교사였습니다. 학교에 나갔고 수업을 했고 급여를 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제 딸 영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제 딸 근처에 가지 않도록 했거든요. 한 번은 영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었어요. 엄마, 나 왜 혼자야? 아이들이 나랑 안 놀아. 제가 그 아이를 안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비록 그것이 우리 가족을 나누는 것이 되더라도요. 2011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제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별로 들고 가야 할 것은 없었어요. 옷 몇 개, 영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제 신분증이었어요. 오후 3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이미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세요. 지금 바로요? 제 딸이. 지금입니다. 제가 영미를 깨울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절했어요. 아이는 그대로 두세요. 당신의 남편이 돌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제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였나 하고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낮잠이었어요. 엄마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낮잠이었습니다. 차에 실렸을 때 저는 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잡혔습니다. 앞을 봐요. 그 차는 제가 아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도시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묻지 말라고 해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딸 영미는 왜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차는 7시간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창 밖을 봤어요. 평양의 익숙한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이곳이 어디인지 알게 됐습니다. 높은 철망, 감시탑,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낮은 건물들. 제17호 관리소였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군인이 저를 밀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넘어질 뻔했어요. 수용소의 담당자라고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국가 지도자를 모독했습니다. 당신은 반역 명적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당신은 청소년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저는 항변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하지 마.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침묵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여성 수감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지하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없었거든요. 오직 작은 환기공만 있었고 그곳으로 들어오는 빛은 거의 없었어요. 한눈에 세어본 여성이 약 3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 누워 있었어요. 옆 사람의 팔과 내 팔이 닿을 정도로요. 새로운 사람이냐? 옆에 누운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너무 말라 있었어요.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네. 몇 년 나왔어? 몰라요. 그럼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한눈도 자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방의 온도는 영하였어요. 하지만 담요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깨워졌습니다. 일어나. 군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요. 몇몇 여자는 밤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어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들을 꺼내.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여자들을 끌어냈어요. 그들의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게 됐어요. 그들은 죽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광산으로 끌려갔어요. 우라늄 광산이라고 어떤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임무는 돌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새벽 5시에 깨어났어요. 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뭔가를 먹었습니다. 옥수수 가루와 소금만 섞인 것이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먹었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버티기 위해 필요했으니까요. 오후까지 계속 일했어요. 12시간 동안요. 손이 피가 났습니다. 곡괭이를 쥐고 있는 동안 손의 피부가 벗겨져 나갔어요. 군인은 손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 고통도 못 견디냐? 그럼 넌 어떤 반역자일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신문관이 저를 마주 앉혔어요. 그의 얼굴은 무감정했습니다. 당신은 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사상을 전파했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또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당신이 질문을 권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학생들을 국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어. 제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 신문관의 주먹이 제 턱을 맞췄어요. 저는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저는 일어났습니다. 침을 삼켰을 때 피의 맛이 났어요. 당신은 지도자를 모독했습니다. 당신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혁명에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부어 있었거든요. 지도자께 사과하시오. 제가 사과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커야 해. 더.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제 목이 갈라질 때까지요. 일주일 후 저는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알게 됐어요. 정치범 수용소가 무엇인지를요. 하나는 비자고 고문이라고 불렸어요. 나를 의자에 앉히고 손목을 묶은 후 밤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24시간은 견디었어요. 48시간 후에는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영미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영미는 제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저를 봤어요. 72시간 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2주일이 지나 있었어요. 다른 고문은 물 고문이었습니다. 물에 머리를 담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에 꺼내는 것이었죠. 그 과정을 반복했어요. 당신이 저항하는 한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할 것이 없었어요. 저는 이미 항복했었습니다. 제 영혼이 항복했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고문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나무를 끼우고 누르는 것, 벌거벗겨서 추운 방에 두는 것, 널쩍다리에 무거운 나무를 올리고 앉은 채로 있게 하는 것. 고통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했어요.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용소에서 1년이 지났을 때쯤 저는 거의 죽은 상태였어요. 영양실조로 인해 제 몸은 약 37kg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제 몸무게는 52kg이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이빨도 몇 개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여자는 나보다 더 심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진숙이었어요. 그녀는 종교를 믿었다는 죄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중얼거렸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군인들은 그녀를 때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왜 계속하세요? 멈춰도 되는데. 박진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만신창이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내가 멈추면 나는 여기 죽는 거야. 하지만 기도하면 나는 살아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뭘 말하고 있었는지요. 2012년 겨울은 끔찍했습니다. 수용소의 난방이 끊겼거든요.
물론 애초부터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요.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 겨울에만 우리 방에서 5명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은 시체를 그냥 끌어내서 어디론가 가져갔어요. 우리는 묻혀주길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질 리 없었어요. 2013년 봄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고통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제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2013년 4월 신문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음 달에 석방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진짜요? 이제 당신은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부러졌다는 의미였어요. 1년 8개월 후 2013년 6월 15일 저는 수용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제 몸은 고통의 기억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수용소에서 나왔지만 제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용소 밖으로 나온 날 제 첫 생각은 집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1년 8개월 동안 생각했던 남편, 딸 영미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저를 바로 보내지 않았어요. 먼저 재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2주일 동안 저는 한 조직 건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사들은 저에게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죽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최하층 신분입니다. 당신은 정치범 가족의 낙인을 평생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들이 저를 더욱 짓눌렀어요. 2주일 후 저는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떨렸어요. 영미가 저를 기억할까? 남편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인연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바꿔놨을까?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달랐어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스르륵 하는 옷소리였습니다. 남편 김준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영혼을 빼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남편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있는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언제 나왔어? 방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설명이. 남편은 옆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불편함만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미는? 제가 물었습니다. 영미는 학교에 있어. 나이가 몇이 됐나요? 9살이. 거의 10살이야. 제가 떠난 이후 2년 8개월이 지났어요. 영미는 거의 7살에서 거의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간을 놓쳤습니다. 영미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미영, 당신이 나올 줄은 몰랐어. 정부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 그럼 영미가 저를 잊어버렸나요? 제가 없었던 시간 동안 저를 찾지는 않았나요? 당신이 정치범이 되고 나서 조직에서 당신과 영미의 인연을 끊으라고 했어. 그 아이는 새로운 엄마가 필요했고, 남편은 옆의 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제 무릎이 꺾였어요.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 김준호 씨의 새로운 아내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가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나가세요. 제 딸을 데려오세요. 남편이 결정해야 했어요. 제 말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있을지 아니면 저를 선택할지요. 그는 제 옆을 지나 나갔습니다. 준호 씨.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제 집이었던 곳에서 혼자요. 영미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도어벨 소리가 들렸을 때부터 떨렸어요. 현관에서 제가 본 아이는 거의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라 있었어요. 7살의 아이가 아니라 거의 10살의 여자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부러뜨렸습니다. 영미, 나 엄마야. 제가 말했을 때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엄마, 어디서? 그 아이의 새로운 엄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영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영미에게 말했습니다. 영미, 너가 알고 있는 엄마는 내가 맞아. 영미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낯선 불안감만 있었습니다. 엄마 오래됐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알아. 엄마가 잠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감옥에 있었어라고. 엄마가 너를 질문하는 아이로 만들었다고 신고당했어라고. 결국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아이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제 팔에서 빠져나갔어요. 난 피곤해. 밥 먹고 싶어. 새로운 엄마가 영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미, 밥 먹으러 가자.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규칙이 있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분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 밤 저는 골목에서 밤을 샜습니다. 평양의 겨울 골목에서요. 온도는 영하 10도였어요. 다음 날 저는 조직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제 딸을 볼 수 없나요? 제가 정치범 가족이라도 엄마인데. 담당 관리원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당신이 엄마.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국가에 의해 죽은 사람이야. 당신의 딸은 국가가 보호한다. 그들은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 울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치범 가족이라는 낙인이 제 앞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2013년 겨울, 저는 역에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정치범 가족 여자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인식했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한 번은 보안원이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제 음식 장사 때문에요. 이 계집 허가도 없이? 저는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통해 좁은 길을 통해 어둠 속으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14년 봄 저는 조직을 다시 찾아갔어요. 제 딸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없을까요? 단 한 번만요. 담당 관리원은 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당신의 딸은 이제 국가의 아이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해치는 요소입니다. 가족 관계를 끊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매달리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엄마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요. 영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은 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제 딸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요. 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비록 영미를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요. 2014년 4월 저는 평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평양은 감시의 도시였어요. 아무도 허가 없이 떠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범 가족인 저 같은 사람은요. 먼저 저는 평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행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뇌물이었어요. 저는 역에서 번 돈을 모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남겨서요. 한 달에 약 20달러 정도였어요. 평양에서는 거액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약 80달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보안원을 찾아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브로커를 찾아갔어요. 브로커는 보안원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정치범 가족이 왜 나가려고?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80달러면 함경도까지만 갈 수 있다. 함경도 해산까지 말이야. 그곳에 무엇이 있나요? 국경이지. 두만강. 저는 그 말을 이해했어요. 통행증을 받았을 때 저는 진짜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저는 평양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매우 더렸어요. 사람들이 빽빽했고 창문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는 자꾸 제게 물었습니다. 딸 어디가? 함경도 가요. 뭐하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22시간을 달렸습니다. 그 여정 동안 기차가 여러 검문소를 지나갔어요. 군인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제 통행증을 보여줬어요. 군인의 눈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어디서? 평양에서요. 평양에서 해산으로? 뭐하러?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일을 하러요. 무슨 일? 장사요. 군인은 다시 제 통행증을 봤어요. 그리고 넘겨줬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기차가 해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해산역은 매우 작았어요. 평양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하지만 그 작은 역에도 보안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2014년 8월 말 해산의 골목에서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평양에서는 다른 사람이었고 해산에서는 다시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네트워크였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네. 500달러. 뭐라고요? 두만강을 건너는데 500달러야. 나머지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80달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420달러가 모자라요. 그럼 못 간다. 저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브로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 중국에 가서 일하고 돈을 모으면 되지. 그동안 넌 숨어 있고. 중국에서? 응. 여기 사는 중국 사람 집에. 너 정치범 가족이니까 북한 조직에서 찾을 거야. 그래서 숨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거든요. 2014년 9월 3일 밤 저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데려갔어요. 한 트럭에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어요. 한 명은 14살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나가? 일하러. 아, 나는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벌써 2년 전에.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딸 영미를 생각했어요. 트럭이 두만강 근처의 숲에 멈췄을 때는 밤 10시였어요. 여기서 내려.
우리는 내렸습니다. 차가 있었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1시간 후 또 다른 차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사람과 함께요. 지금 가. 빨리 가. 국경 경비가 매일 바뀌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야. 우리는 숲을 통해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사람의 등과 발 아래 흙뿐이었어요. 2시간을 걸었을 때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그것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약 100m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계였어요.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쟤는 북한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중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어요. 9월이었지만 물은 거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요. 14살 아이는 누군가 업고 건넜습니다. 물이 제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횃불을 비추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보안원이다. 중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빨리. 달려. 우리는 달렸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신발에도 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렸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제 뒤에서요. 또 다른 탈북자들이야. 내버려 두지 마. 보안원들이 외쳤어요.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숲속으로요. 어둠 속으로요. 30분을 달렸을 때 우리는 멈추었어요. 제 폐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 왔어. 이제 안전해. 중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곧바로 트럭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은 다른 탈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20명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방에요. 여기서 조용히 있어. 넌 이제 노동력이야. 돈을 모을 때까지. 우리는 노동을 시작했어요. 일자리는 공장이었습니다. 중국의 불법 공장이었어요. 우리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어요.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던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420달러를 모아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는 거의 돈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은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보호였어요. 보호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감옥에 있었어요. 2014년 11월 저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밤중에 창문을 통해 나갔어요. 높이는 약 3m였어요. 아래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어요. 하지만 나는 달렸습니다. 거리를 헤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의 거리에서요. 아침이 될 때까지 나는 숨었습니다. 쓰레기통 뒤에서요. 그날 낮에 저는 중국 경찰에게 잡혔어요. 불법 체류자네. 그들은 저를 북한 당국에 넘길 것 같았어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한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탈북자? 네. 그 경찰관은 조용히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경찰관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요. 한국 대사관을 알아? 아니요. 그곳으로 가. 한국 대사관이 탈북자들을 도와줘. 주소를 기억해. 그는 주소를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제 뇌에만요. 그 경찰관은 저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빨리 가. 이 도시에 더 오래 있으면 위험해. 저는 그 도시를 떠났어요. 다음 3개월 동안 저는 중국의 여러 도시를 전전했습니다.
숨으면서요. 돈이 없이요. 저는 거리의 음식을 먹었어요. 쓰레기통에서 나온 음식을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2월 저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렸어요. 혹시 이것도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저는 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탈북자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2015년 2월 15일 저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관리사분은 제 얼굴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아마도 제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거리에서 살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저는 울었습니다. 서서히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를 비행기에 태워 인천으로 보냈습니다. 비행기 창에서 본 한국은 매우 밝았어요. 밤이었는데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처럼 어둡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경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녹였어요. 저는 하나원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센터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받은 첫 느낌은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상상했던 어떤 시설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학교 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은 공간 같았어요.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휴식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깨끗했어요. 침대가 있었고 담요도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논밭과 하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장이 낮았어요. 철조망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3일 후 의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 몸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문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는 제 등을 봤어요. 제 등은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고문 흔적이었어요. 얼마나 당했어요? 1년 8개월이요. 의사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2주일의 의료치료 후 정신건강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사는 매우 이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무엇이 가장 그리워요? 제 딸이요. 영미. 현재 딸분의 위치를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평양에 남겨졌어요.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군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혹시 딸분과 재결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정치범 가족이 평양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배신자가 되었어요. 상담사가 저를 봤어요. 당신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그 말이 제게 뭔가를 깨우쳤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배운 것은 투표였어요. 한국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합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이 너무 낯설었어요. 평양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거든요. 또 다른 강의는 직업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로 상담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모릅니다. 저는 교사였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교사는 국가의 선전 도구였어요. 거짓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라면 혹시 증언자로서의 일은요? 학교나 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것이요.
북한의 교육 현실을 알리는 것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직업이 되었어요. 3개월 후 저는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원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보여준 용기를 계속 유지하세요. 한국 사회에서도요. 서울로 배정받았을 때 제가 받은 정착금은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돈이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작은 방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월세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것이 제 방이었어요.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 모든 것이 제 것이었어요. 2015년 6월 저는 첫 강연을 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북한 교육의 현실이라는 주제로요.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한 아이가 진실을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저를 봤어요. 그것은 연민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해의 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일을요. 2016년 저는 안보 관련 기관의 상담역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교육체제, 정치범 수용소, 정치적 억압에 관한 자문역으로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무언가를 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을 잃었거나 고향을 잃었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거나 말이요. 한 탈북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합니까? 떠난 것을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네, 후회합니다. 제 딸을 포기한 것을요. 그럼 왜 계속 살아가요? 왜냐하면 제 딸이 언젠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랑했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종이에 서명할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201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하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평양에서 온 편지였어요.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북한 내에 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 딸 영미의 사진을 밀반입했습니다. 사진 속의 영미는 14살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영미는 자라 있었어요. 저 없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뒤에는 손글씨가 있었어요. 엄마, 나 기억해요. 그 5글자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고 제 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영미, 엄마는 여기서 자유로워졌어. 너도 언젠가 이곳에 올 수 있기를 기도해. 2024년 현재 저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일은 탈북자들을 돕고 학교와 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제 집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제 직업은 평범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이요.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제 딸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를 헛되이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평양의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요.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그리고 당신들, 이 영상을 보는 한국의 시민들, 당신들이 누리는 자유를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요. 왜냐하면 그 자유는 누군가의 절망으로 얻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평양에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요. 당신들은 거짓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학생들도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 질문들이 제 딸처럼 억압당하는 아이들의 꿈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날을요. 그리고 제 영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요.